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일본의 이른바 이제 에도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등장했었던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62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프린트는 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해안시대 말기 때쯤에 무사가 힘이 세지게 되면서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점점 힘을 키워서 권력 다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막부를 세웠었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했다가 바로 맨 마지막 때쯤에 몽골의 침략을 성공기에 막아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일본의 천황이 바로 그들을 물리치고서 잠깐 일본의 천황이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기간이 있긴 있었으나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아시카가 다카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천황을 밀어내고서 북쪽 지역의 모든 그런 무사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막부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었죠.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 3대 때쯤에 가서야 바로 남쪽에 있었던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었던 건 천황의 세력을 전부 다 하나로 흡수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다시 한번 통일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나중에 바로 막부의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 중에서 바로 다음 때의 막부로 지명됐던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 무로마치 막부의 수도였었던 교토가 한 10년 동안이나 점령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이른바 이것을 이제 온인의 날이라고 하죠.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막부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자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해서 새로운 막부의 주인이 한번 돼보겠다고 나섰던 그런 전국에 있었던 힘이 강했었던 바로 이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이른바 전국에 있는 모든 무사들이 서로가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막 싸움을 벌이는 시대, 이른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전국시대가 한참이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였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평화의 시기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이 전국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은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은 자기가 이번에 새롭게 칼을 하나 얻게 됐다고 한다면 이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근처에 있었던 그런 농가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막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서 죽였답니다. 그리고서 그 칼로 사람들을 잘 죽였다고 한다면 이 칼 잘 듣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길을 떠났다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그것만큼 이 전국시대 때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너무 심각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었는데 바로 이렇게 치열한 일본의 거의 최악의 시기라 볼 수 있는 이 전국시대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굉장히 뒤흔들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즉 당시에 신항로 개척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동방으로 길을 찾게 됐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당시에 일본까지 와가지고 일본에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조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것을 머스킷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조총을 이때 당시에 일본에게 전파하게 되었고 처음에 이 조총은 그다지 잘 쓰여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 조총을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다 노부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당시에 그 격발의 속도가, 즉 발사할 수 있는 속도가 느렸었던 이 조총을 여러 명의 그런 병사들이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서 한 3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줄을 세워 가지고서 한쪽에서 빵 하고 쏘면 뒤로 가 가지고서 이제 장전하고 있고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또 빵 하고 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가 가지고서 장전하고 있고 그 세 번째 열에 있는 사람이 또 빵 하고 쏘고 또 뒤로 가서 장전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
일본에 한 발 쏠까 말까 했었던 이런 조총을 나름대로는 다연발로 발사하는 그런 방법을 창안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의 많은 그런 전투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이 조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여러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 다이묘들, 강력했었던 사무라이들을 이제 다이묘라고 하면 되겠죠. 영주와 같은 존재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다이묘들과 같이 서로 연계를 했다가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본 거의 대부분 나라를 이때 당시에 통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시에 바로 자기가 가장 믿었었던 자기 부하가 바로 이 오다 노부가나를 배신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다 노부가나는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오다 노부가나의 신발을 들어주고 있었던 종에 불과했었던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굉장히 오다 노부가나의 이제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전략 같은 것을 되게 잘 냈었던 건 측면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바로 나중에 가서는 이 오다 노부가나 진영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었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오다 노부가나의 유지를 이어서 바로 오다 노부가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오다 노부가나의 부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인 것입니다. 이 임진왜란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선생님도 한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진왜란은 누가 이겼습니까? 상처뿐인 승리이긴 하지만은 조선이 이겼잖아요. 조명연합군이 이겼죠.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패배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때쯤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이때 당시 쇼군은 아닙니다. 태압이라고 하는 재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압이라고 하는 바로 관직에 올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진영의 무장들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오다 노부가나 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까지 만년 제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바로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제치고 최종적으로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진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력을 없애려고 모여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었고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각 다이묘들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반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과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들끼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여세를 몰아서 얼마 후에는 오사카 성에 있었던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의 세력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게 되면서 일본 전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을 다시 한번 재통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지금 현재 일본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도쿄죠. 바로 이 도쿄는 동쪽의 서울, 즉 동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옛날 이름은 바로 에도라고 불렸었어요. 바로 이 에도에다가 막부를 수립을 하면서 이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천황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도 막부는 국가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자,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에도 막부는 먼저 자기에게 반발을 했었던 많은 이 다이묘들의 영토를 전부 다 몰수를 합니다. 몰수를 하고 보통은 이제 에도 막부가 기본적으로 그 몰수했었던 땅들을 많이 갖고 일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에 관해서는 그 에도 막부의 명령을 잘 들었었던 다른 여러 공로를 세웠었던 다이묘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막부가 있는 근처는 막부가 통치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과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직접적으로 통치한 지역을 이 막부가 통치했었는데 그 양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나머지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여러 명에 해당하는 그런 이 다이묘가 존재했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다이묘들에게는 그 지방을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충성서약을 받았던 것이죠. 이른바 일본식의 봉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놈의 이 다이묘들이 계속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즉 에도 막부의 힘이 약화된다고 한다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건 생각이 든 거예요. 때문에 강력했었던 이 다이묘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그 에도 막부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따로 선정을 해놓고 이 다이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바로 에도에다가 그 다이묘들의 가족들을 다 옮겨와서 살게 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1년에 반년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서 이 에도에서 살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바로 영지에 돌아가서 영지를 관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다이묘들은 먼 곳에 있는 다이묘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에도에 와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에도 막부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었던 그런 다이묘들의 경우는 당연히 그 명령을 반드시 이제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었던 모든 다이묘들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수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묘들이 직접적으로 수도로 와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쇼군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느린 길로 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가장 빠른 길로 가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이런 다이묘들의 행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세력이 셌었던 다이묘들의 경우에는 바로 자신의 행렬을 좀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다이묘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바로 이런 다이묘들이 자기의 무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에도로 가는 동안에 많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서 있었던 다이묘가 서울까지 가는데, 도쿄까지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자기네들이 먹을 쌀들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쌀을 갖고 가는 것만 해도 말이죠.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각 지역에서는 바로 이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에 바로 여러 명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지나가는 다이묘들의 행렬에다가 숙식을 제공하는 장사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사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많은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숙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시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도시가 발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혹은 반년마다 한 번씩 각 지방에 있었던 다이묘들이 쇼군을 만나러 에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제도, 이 제도를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산킨고타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킨고타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봉건제는 지방 분권적인 제도입니까? 중앙 집권적인 제도입니까? 당연히 봉건제는 지방 봉건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산킨고타이제는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제도에 입각해서 지방의 통치자로 배정이 되어 있었던 이 다이묘들을 강제로 중앙으로 끌고 오게 만들었어요. 때문에 당시 에도에서 시행되었었던 그런 봉건제의 경우에는 봉건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중앙의 명령을 반드시 들었어야 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아이러니컬하죠. 바로 중앙 집권적인 봉건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전국시대 통일. 자, 박스 치겠습니다. 5단어 보관화 박스.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총. 자, 조총을 이용하여 일본을 거의 통일, 밑줄 쫙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적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줄에 하지만은 임진왜란까지 일으켰었으나 다음 줄에 히데요시 사후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자, 별표 2개. 그 정권을 붕괴시켰던 사람이 바로 만년 2인자였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적겠습니다. 성립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바로 이 에도 막부를 수립을 하죠. 세우죠.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감 1번 막부가 중앙과 직할지를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다이묘는 지방 영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산킨고타이제. 이 산킨고타이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다이묘의 가족을 빈칸에 적겠습니다.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잡고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와 영지를 오가게 한 제도가 바로 이 산킨고타이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제도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를 실시했었다. 중앙집권적인 봉건제 박스 한번 쳐주세요. 자, 이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때의 경제적인 측면은 어떤 그런 특징이 있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 무로마치막부 시대 때부터 조생전병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제대로 재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 때는 바로 이러한 농업 생산량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발되지 않았었던 많은 곳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해항법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농업 생산량이 되게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물론 바로 중국의 인구수를 엄청나게 증가시켰었던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일본에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교해서 봤을 때에 바로 농업 생산량을 통해 가지고서 얻게 되었었던 식량의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량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식량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점점 떨어지겠죠. 그렇죠? 식량의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재배해 가지고서는 곡식을 재배해 가지고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는 문제가 일단 해결했다고 한다면 이 식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재배하는 각종 여러 가지 상품 작물 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품 작물 재배를 많이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옷감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식품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롭게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당시에 일본에선 수공업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 종이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종이도 종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도자기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도자기 같은 걸 잘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조선 초기서부터 이 왜구가 계속해서 조선 지역을 많이 침공하면서 바로 이 조선 안에 있었던 여러 명에 해당하는 그런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을 상당수를 많이 납치를 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일본 안에다가 바로 이들을 정착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도자기를 굽게 했었거든요. 근데 특히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이 임진왜란은 또 다른 말로는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도공들이 이때 당시에 일본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예 바로 이 일본의 각 지역의 다이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도자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은 맞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미 이때 당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한동안 외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해외와 바로 교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는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도자기가 정말 많이 필요해 가지고서 많이 사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는 그 공급의 양을 점점점 줄여버린 거예요. 쇄국 정책을 펼쳐가지고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서양인들이 바로 이 중국의 도자기를 대신해 가지고서 이제 도자기를 공급할 곳을 찾게 되었고,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안타깝긴 하죠.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을 찾았던 겁니다. 일본을 찾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납치했었던 엄청나게 많은 도공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도자기를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때 당시에 좀 더 일본 안에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은 조금 더 물건을 화려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물건이 팔릴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자기도 되게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게 만든 도자기들을 이제 사러 왔었던 서양인들이 굉장히 한눈에 뿅 가게 된 겁니다. 일본의 도자기를 보고서요.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일본의 도자기들이 상당수가 유럽으로까지 막 판매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판매가 됐다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광업도 되게 많이 발달했었어요. 즉, 특히 이 중에서도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된 엄청나게 유명한 은광이 있습니다. 이 은광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은광에서는요, 전국시대 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었던 다이묘들에게 바로 이 이와미 은광에서 이제 그 분리가 됐었던 은이 엄청난 군자금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당시에 뭐 기록에 의하면, 기록상에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 다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 생산량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광물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 광업이 이때 당시에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시장도 형성되죠. 그 다음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이미 옛날서부터 무로마치 막부 이전서부터, 이때부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게 됐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게 됐고, 원래 일본에는 사무라이 계층이 가장 높고, 그 밑으로 이제 농민이라든가 뭐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계층, 이렇게 바로 나름대로의 계급이 있었던 건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무라이 계층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었던 이 상인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상인 계층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조닌 계층이라고 해요. 이 조닌 계층들은 당시에 막대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대해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던 상인들의 경우엔 나중에 국가에게서부터 양반의 지위를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도 막부 같은 경우에는 에도 막부 이전에 대혼란의 시대가 있었었죠.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전국시대, 센카쿠 시대라고 불리는 전국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시대가 일어났던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그런 현상, 이른바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극상의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대혼란이 온 것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에도 막부의 경우에는 절대로 그러한 형태의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 한번 그 사람이 신분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그 신분에서 상승시켜주거나 뭐 하락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없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 번 존인 계층은 웬만하면 계속해서 존인 계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배계층으로 성장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어차피 이렇게 사는 세상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존인 계층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서 각 여러 가지 문화 파트 부분에서, 문화 뭐 소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존인 계층을 바로 주인공으로 삼는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부키와 같은 일본 고유의 연극,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우키요에 같은 풍속화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우키요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2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대표적인 우키요에, 그리고 그다음에 프린트 8페이지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키요에 같은 이런 그림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목판화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집에다 딱 걸어놓고 멋있게 딱 바라보고 이거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바로 그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것을 딱 걸어놓는다? 이거 정말 힘든 노릇이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어떻게 했느냐, 아주 멋진 그림을 사람들이 그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림을 그대로 목판화에다가 이거 본을 떠버립니다. 본을 떠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 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찍어요. 찍어 가지고서 걸어놓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목판화가 이때 당시에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는 풍경 같은 것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한데,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에 해당되는 바로 기생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을 바로 목판으로 찍어 가지고서 표현한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래요. 그런 것이 바로 우키요에다 통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교류라고 하는 건 측면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교류라고 하는 건 측면에서는 바로 쇄국정책이 이때 당시에 이 에도 시대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 에도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항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분제가 붕괴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었어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잘못하면 제2의 전국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존인 계층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무라이가 되는 것을 끝까지 막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조총을 일본에다가 판매했었던, 전달했었던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최초로 전달했었던 나라, 바로 포르투갈이었었죠. 근데 포르투갈이 믿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교, 천주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인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물건도 판매하긴 했는데 천주교도 같이 전파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파했었던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같은 건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이 천주교가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바로 이 에도 막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 안에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등하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사회제도 자체가 절대 평등하지 않잖아요. 사무라이와 그 다음에 조인 계층, 그다음에 농민 계층, 천민 계층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급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똑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천주교다 보니까 이 천주교가 너무 많이 퍼지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은 가까스로 안정화시켜 놨었던 일본의 신분제도를 다시 한 번 더 뒤엎게 되면서 바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제2의 전국시대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에도 막부는 일부러 서양과 교육을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교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 그리스도교 자체를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게서부터 조총을 처음으로 수입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인들이 일본 안에서 천주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포르투갈인과 아예 교역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종교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일본과 교역을 하기로, 독점 교육을 하기로 약속을 맺었던 서양 국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바로 이 네덜란드가 이제 확실하게 종교 같은 거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는 개신교,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나라긴 합니다. 이 나라가 이때 당시에 와가지고서 절대 바로 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되자 그들에 대해서만
교역을 허가를 해줍니다. 즉 나가사키 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한 군데 개항을 해요. 하지만 나가사키 항구에 바로 일본 땅 안으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가사키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이 네덜란드 사람들과 교역을 했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263페이지에 보이다시피 나가사키 항 바로 바깥쪽에다가 외부에다가 거대하게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요. 이른바 그 인공섬의 이름이 바로 데지마라고 하는 바로 이 인공섬입니다. 바로 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인공섬에서만 안에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 나가사키 항에 있었던 이 데지마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만 네덜란드 상인과 같이 교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주로 수용하게 되었었던 항문이 뭐가 있었느냐 본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바로 네덜란드와의 교류에서는 네덜란드 상인들과 주로 교류를 했었었는데 물론 이제 쇼군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국왕이 직접적으로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뭘 했었냐면 바로 유럽의 조선술 즉 배를 만드는 기술과 그 다음에 천문학 같은 것을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학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인간의 해부한 모습 같은 것을 그런 걸 전혀 몰랐었던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인들에게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발달시켰었던 그런 의학 서적 같은 것을 일본에다 많이 전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이걸 보고서 되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거기다가 바로 총과 대포 같은 것을 발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열심히 배우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안에서는 완전히 중국 문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물 이외에도 이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서 들어오게 됐던 서양 문물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했었던 그런 학문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난카쿠, 일본 말로는 난카쿠, 즉 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가 한자로는 화란이라고 불렸거든요. 거기서 화란의 란, 네덜란드의 학문인 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바로 연구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난학이라고 이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난학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이거 다음에 당시에 그 외에도 바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실제로 교류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즉 조선과도 같이 국교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조선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같이 교역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때 그렇게 털렸는데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하고 교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절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에도 막부는 이 조선에게 계속해서 교역을 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냥 얘기하면 안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납치했었던 몇몇 사람들을 조금씩 몇 명씩 다시 보내줘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일본에 납치가 돼 있었던 사람들의 소식 같은 것을 조선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조선 내부 국내에서 바로 하다못해 포로라도 송환할 수 있는 교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조금씩 이렇게 포로 일부씩을 돌려주면서 이제 수교를 하자고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조선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당시에 북쪽에는 금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세진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일본이 또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조선은 바로 일본과 일단 교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명대사를 일본으로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한 7,000명인가 8,000명 정도 해당되는 조선인들을 다시 데려오죠. 자, 다시 이렇게 데려오고 나서 그때부터 정규적으로 일본과 조선은 바로 이제 교역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일본에 파견되었었던 조선의 사신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선통신사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주로 언제 많이 파견됐었냐면 일본에 새롭게 쇼군이 등극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쇼군이 등극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많이 파견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약간 좀 뭔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 조선이 일본의 가장 큰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바로 같이 친하게 지낸 국가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은근하게 조선보다도 문명이 좀 떨어진다라고 서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조선은 당시에 일본이 두 번째 임진왜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일본에 가는 김에 겸사겸사 일본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현재 쳐들어올 준비 같은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바로 생각보다 대다수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신들을 일본에게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막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조선에서 파견되었었던 그런 사신들을 바로 쇼군의 일본의 가장 커다란 바로 종속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뻥을 치면서 이들을 수용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 국민들이 야, 우리 쇼군 정말 대단하시네요 막 하면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은 조선은 동래, 즉 바로 동래라고 바로 조선 부산 정도, 부산 근처에 있는 도시까지만 일본 사신이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직접 못 올라오게 해요. 그런데 조선의 사신은 바로 일본에 도착을 하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일본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에도까지 가가지고서 쇼군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통신사 행렬을 많이 보여주게 됐었고,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본의 국가 재정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과 조선은 당시에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그런 사신을 파견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바로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당시 청나라 시대 때는 이 일본과 공식적인 사절 교환 같은 건 거의 하진 않아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청나라 시대가 일정 정도 지나고 나서는 청나라는 더 이상 국가를 폐쇄하는 정책 같은 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에 가서는 바로 이 청나라 많은 상인들이 당시에 일본까지 와가지고서 일본과 같이 교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도 중국의 문물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때문에 일본은 주로 조선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의 문물을 많이 수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하고 일본하고 좀 멀리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보다 좀 더 위쪽에 있던 그런 지역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몇 개에 해당하는 그런 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왕국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왕국 이름이 어디냐면은 류쿠라고 하는 왕국인데요. 바로 이 류쿠 왕국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서 받았었던 물건들을 자기네들이 일본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중개무역의 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은 이 류쿠를 통해서 또한 바로 이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곁다리를 건너서라도 당시에 중국과 일본은 사실상 서로 문화적인 교류 같은 것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중국과 류쿠와도 교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프린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제입니다. 자, 경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 농업 생산량이 증가가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 적겠습니다. 상품 작물 재배. 동그라미 3번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종이와 도자기 같은 것이 발달했고, 동그라미 4번 광업이 발달했어요. 동그라미 5번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전국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박스 치겠습니다. 상업 발달.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인계층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인계층들 일본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바로 조닌이라고 하는 상인계층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상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빈칸 읽겠습니다. 조닌 문화. 자, 조닌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동그라미 1번 가부키라고 하는, 왜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서 하는 그런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교과서의 263페이지에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이 가부키를 하는 장면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우키요에라고 하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우키요에 어입니다. 바로 풍속화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대외 교류에서는 쇄국 정책에 대한 발표 하나, 동그라미 1번. 바로 크리스트교. 자, 적겠습니다. 크리스트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왜? 크리스트교가 바로 이 일본의 신분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동그라미 2번. 바로 나가사키 한 곳에만 개항을 해서 이때 당시에 개항을 한 곳도 나가사키 항구 전체를 개항한 것이 아니고 나가사키 항구 바깥쪽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바로 교육을 했다고 했었죠. 그 인공섬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대지마. 적겠습니다. 바로 어입니다. 대지마. 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통해 가지고서 이 네덜란드 상인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 학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서양 학문 바로 대표적으로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천문학, 그 다음에 의학, 총포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 선생님이 약간 좀 오타 적은 게 있어요. 수용이라고 적었잖아요. 수용이 아니고 두 줄 긋고 찍찍 긋고 한쪽으로 빼서 적어주세요. 전달이라고 바꿔주세요. 즉 네덜란드 상인들이 서양의 학문들을 일본에게 전달했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서양의 학문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적겠습니다. 난학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대외교류에서 바로 동그라미 1번 조선과 국교를 회복합니다. 바로 통신사 빈칸에 적겠습니다. 혹은 조선통신사라고도 합니다. 바로 통신사 기억해주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중국 및 류크 등과도 교역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에 조선과 국교 회복 통신사 이거 자체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이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중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의 봉건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